71세 박순자는 현관 바닥에서 2시간을 넘게 누워 있었습니다. 아들 둘에게 전화를 했지만 지금 가고 있어라는 말만 남기고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병실로 찾아온 아들들이 요양원 이야기와 함께 재산 위임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날 순자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해 주세요. 지금부터 아무도 오지 않았던 그날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박순자는 현관 바닥에 누워 있었다. 차가운 타일이 등을 밀어올리고 있었고 왼쪽 다리는 감각이 없었다. 허리 어딘가에서 숨을 쉴 때마다 날카로운 것이 박혀들어 오는 것 같았다. 장을 보러 나가려던 참이었다. 문턱에 걸려 넘어진 것이다. 71년을 살면서 수없이 넘나들던 그 문턱이 오늘은 그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다. 천장이 보였다. 먼지가 쌓인 형광등. 몇 년 전 첫째가 갈아준다고 했던 것. 아직도 그대로였다. 순자는 팔을 뻗어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을 눌렀다. 엄마, 목소리가 들려왔다. 순자는 그 순간 안도했다. 나 넘어졌어. 다리가 안 움직여. 엄마, 지금 가고 있어. 잠깐만 버텨. 짧은 대답이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 같았다. 순자는 전화를 끊고 눈을 감았다. 아들이 온다고 했으니까. 10분쯤 지났을 때 순자는 둘째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엄마 괜찮아? 걱정돼서 회사 조퇴했어. 금방 갈게. 그 말을 듣고 순자는 휴대폰을 가슴 위에 올려두었다. 숨소리만 들리고 있었다. 자신의 것인지 집의 것인지 분간이 안 되는 20분이 지나가고 있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30분. 허리가 점점 더 아파지고 있었다. 순자는 몸을 조금 틀어보려 했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다. 다시 휴대폰을 들었지만 전화는 하지 않았다. 그저 화면만 켰다 껐다를 반복하고 있을 뿐이었다. 1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순자는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 발소리는 위층으로 올라가 버렸다. 2시간. 순자는 이제 허리 통증보다 목이 말라오기 시작했다. 부엌 싱크대 위에 물컵이 보였다. 닿을 수 없었다. 해가 기울어지고 있었다. 순자는 천천히 깨달아가고 있었다. 오늘도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지금 가고 있어.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아들은 분명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이 진짜 지금을 뜻하는 건 아니었던 것이다. 언젠가, 나중에, 여유 있을 때, 그런 의미였을 뿐. 순자는 그걸 알고 있었다. 아니, 알고 있었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평생 믿는 쪽을 택해왔다. 아들이 힘들다고 하면 통장을 먼저 열어주곤 했다. 집 살 때 보증금이 필요하다 하면 노후 자금을 꺼내주었고 사업이 어렵다 하면 마지막 남은 적금을 해지해 주었다. 그때마다 아들들은 말하곤 했다. 엄마,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순자는 그 말을 믿어왔다. 매번. 그리고 매번 말해왔다. 엄마는 괜찮아. 그 말은 아들들에게 면죄부가 되어주곤 했다. 엄마는 괜찮다고 했으니까. 엄마가 먼저 주겠다고 했으니까. 엄마는 이해해 줄 거니까. 순자는 그렇게 자신을 지워가며 살아왔다. 밤이 왔다. 현관 바닥은 더 차가워지고 있었다. 순자는 눈을 감았다. 아들들의 얼굴이 떠올라왔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운동회 때 달려와 안기던 모습, 대학 합격증을 들고 웃던 얼굴. 그때는 정말 자신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았다. 그때는 새벽 5시쯤 옆집 이웃이 신문을 가지러 나왔다가 순자를 발견했다. 119가 불려졌고 구급차가 왔다. 병원 침대 위에서 깨어났을 때 순자는 천장을 보았다. 이번엔 형광등에 먼지가 없었다. 간호사가 물어왔다. 보호자 연락처 주세요. 순자는 휴대폰을 건넸다. 간호사는 몇 번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일단 진료부터 보시죠. 보호자는 나중에 오셔도 됩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 골반 미세골절. 입원 2주. 의사는 말했다.
나이가 있으셔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당분간은 안정이 필요해요. 순자는 병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보고 있었다. 옆 침대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다. 혼자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 둘 있어요.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어 보였다. 아들 있는 사람도 아플 땐 혼자예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혀 들어왔다. 그날 밤 순자는 휴대폰을 켰다. 부재중 전화는 없었다. 문자도 없었다. 그녀는 화면을 끄지 않고 그대로 쳐다보고 있었다. 언젠가 울릴 거라는 기대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이제 울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 때문이었는지 순자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이번 사흘째 되던 날 병실 문이 열리고 있었다. 첫째와 둘째가 나란히 들어서고 있었다. 엄마, 괜찮아? 목소리는 다급해 보였다. 하지만 순자는 그 눈빛을 읽을 수 있었다. 걱정이 아니라 확인. 엄마가 얼마나 다쳤는지, 얼마나 오래 입원할 것인지. 괜찮아. 많이 안 다쳤어. 순자는 그렇게 말해주었다. 늘 그랬듯이. 첫째가 병상 옆 의자를 당겨 앉았다. 엄마, 우리가 늦어서 미안해. 그날 진짜 바빴거든. 둘째도 거들었다. 맞아요. 회사에서 큰일 터져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이해한다는 뜻으로. 아들들은 그제야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그나저나 엄마, 이제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첫째가 말을 꺼냈다. 이번에 넘어진 것만 해도 옆집 아주머니가 못 봤으면 어쩔 뻔했어요. 둘째가 맞장구 쳤다. 맞아요. 요즘 독거노인 사고 얼마나 많은데. 뉴스 보면 집에서 쓰러져도 며칠씩 모르고. 그만해. 순자가 조용히 말했다. 아들들이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첫째는 이내 다시 말을 이어갔다. 엄마,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요양원 같은데. 요양원? 순자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아니, 그게 요양원이라기보다는 실버타운? 요즘 시설 좋은 데 많거든요. 간호사도 있고 24시간 관리받을 수 있고. 둘째가 거들었다. 엄마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해요. 같은 또래 분들도 많으시고.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을 보고 있을 뿐이었다. 아들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첫째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엄마, 이것 좀 봐주세요. 봉투 안에서 나온 건 몇 장의 서류였다. 재산관리 위임서. 뭐야 이게? 엄마가 혼자 재산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통장도 여러 개고 보험도 있고 집 관리도 해야 되고. 우리한테 맡기시면 엄마는 편하게 계시기만 하면 돼요. 첫째가 설명하듯 말했다. 순자는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다. 아니, 보이긴 했다. 하지만 그 의미가 선뜻 들어오지 않았다. 서명만 하시면 돼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둘째가 펜을 건넸다. 순자는 펜을 받아들었다. 하지만 서명하지 않았다. 생각 좀 해볼게. 엄마, 뭘 생각해요? 우리가 엄마 아들인데. 우리가 엄마한테 해코지라도 하겠어요? 첫째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다.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우리 못 믿으세요? 순자는 입을 다물었다. 믿지 못하는 게 아니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사흘 동안 연락 한 통 없던 아들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요양원 얘기를 하고 재산관리 위임서를 내밀고 엄마, 이거 다 엄마를 위해서예요. 둘째가 다시 말했다. 순자는 서류를 천천히 접었다. 다음에 얘기하자. 지금은 머리가 아파서. 아들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럼 우리 내일 다시 올게요. 엄마 푹 쉬세요. 문이 닫혔다. 순자는 홀로 남겨졌다. 서류 봉투가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옆 침대 할머니가 조용히 말을 건넸다.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순자가 고개를 돌렸다. 뭐가요? 그 위임서. 제 친구도 그거 했다가 집 다 뺏겼어요. 자식이 팔아버렸거든요. 우리 애들은 안 그래요. 순자는 말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은 없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저 천장만 보고 누워있을 뿐이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이 오지 않았다. 휴대폰을 켰다. 아들들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다. 첫째의 메시지였다. 엄마, 내일 못 가요. 회의 있어서. 둘째도 역시나였다. 저 내일 갑자기 출장 가야 돼요. 빨리 나오세요. 순자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폰을 내려놓았다. 사흘 만에 온 아들들이 10분도 안 되어 갔다. 그리고 다시 사라졌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순자는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집어들어 천천히 꺼내 읽어보았다.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부동산을 포함한 일체의 재산 관리 권한을 위임한다. 그 문장 아래 빈칸이 있었다. 위임인 서명란. 순자는 펜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그리고 서류를 다시 봉투 안에 넣었다. 이번 일주일째 되던 날 순자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 삼성부동산 김대리입니다. 순자는 잠시 멈칫했다. 부동산이요? 네. 아드님이 집을 매물로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순자는 숨이 막혔다. 무슨 소리예요? 난 그런 적 없어요. 아, 그러세요? 첫째 아드님께서 직접 오셔서 요양원 들어가신다고 하시던데요. 아니에요. 난 요양원 안 가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럼 제가 아드님께 다시 확인해 볼게요. 전화가 끊어졌다. 순자는 휴대폰을 든 채 그대로 굳어 있었다. 집을 판다고? 그것도 본인 허락도 없이? 순자는 서랍을 열어보았다. 병원에 올 때 챙겨온 가방 안을 뒤졌다. 인감도장이 없었다. 분명 가방 안주머니에 넣어뒀는데. 순자는 천천히 깨닫기 시작했다. 요양원 얘기도 재산관리 위임서도 갑작스러운 방문도 전부 계획이었다는 걸. 보호가 아니라 정리였다는 걸. 순자는 휴대폰을 들어 첫째에게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둘째에게도 걸었다. 역시 받지 않았다. 순자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다. 저 멀리 자신이 살던 동네가 보이는 것만 같았다. 30년을 산 집. 아들들을 키운 집. 이제 사라질지도 모를 집. 옆 침대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변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71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순자는 믿는 것을 멈추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간호사를 불렀다. 퇴원하고 싶어요. 어머님, 아직 일주일 더 계셔야 해요. 골반은 괜찮아지셨어도 재활 치료가 남았잖아요. 집에 볼 일이 있어요. 급한 일이.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순자의 눈빛을 보고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데. 제가 서명할게요. 그 말에 간호사는 잠시 멈칫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 2시 순자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허리는 여전히 뻐근했지만 참을 만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순자는 천천히 문을 밀었다. 거실에 첫째가 앉아 있었다. 서류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다. 집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보험증서. 엄마, 첫째가 놀란 얼굴로 일어섰다. 퇴원하셨어요? 연락을 해주시지. 내 집에 내가 왔는데 연락을 왜 해?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첫째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이내 웃어 보였다. 엄마, 오해하신 것 같은데. 오해? 순자는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내려다보았다. 부동산 중개인한테 전화 왔어. 네가 집을 매물로 냈다고. 첫째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엄마 안전을 위해서. 내 허락도 없이? 엄마가 요양원 가시면 집이 필요 없잖아요. 그 돈으로 좋은 데 들어가실 수 있고.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니니 말이 맞아. 요양원 가면 집이 필요 없지. 첫째가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가 이해해 주시니까. 근데 난 요양원 안 가. 뭐라고요? 난 내 집에서 살 거야. 죽을 때까지. 첫째의 표정이 변했다. 엄마, 지금 무슨 소리예요?
혼자 사시다가 또 넘어지시면 어떡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요. 이번에도 옆집 아줌마가 못 봤으면 죽을 뻔했잖아요. 첫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순자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내 집이야. 내가 30년 산 집. 엄마, 어차피 나중엔 우리한테 상속될 집이잖아요. 지금 정리하는 게 나아요. 순자는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쓴 웃음이었다. 상속? 내가 죽기도 전에 벌써 상속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내가 살아있는데 내 집을 네 맘대로 팔겠다는 게 뭐야? 첫째는 입을 다물었다. 순자는 계속 말했다. 네가 대학 다닐 때 매달 50만 원씩 보낸 거. 너 사업 시작할 때 5천만 원 준 거. 둘째 집 보증금으로 3천만 원 준 거. 너 차 바꿀 때 준 2천만 원. 그거 다 어디서 나온 돈인 줄 아니? 엄마, 그때 우리가 힘들어서 내 노후 자금에서 나온 거야. 나이 들어 아플 때 쓰려고 모아둔 돈을 너희한테 다 줬어. 그런데 지금 그것도 모자라서 내 집까지 팔겠다고? 첫째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우리가 엄마한테 해코지하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거라고요. 걱정? 순자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다. 이게 걱정이야. 내 허락도 없이 집 팔려는 게. 엄마가 서명 안 해주시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순간 순자는 알았다. 인감도장을 가져간 것도 재산관리 위임서를 들고 온 것도 전부 자신의 서명 없이 일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였다는 걸. 인감도장 어디 있어? 그게 가져갔지? 병원에서. 첫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순자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내 인감 내놔. 엄마, 내놓으라고. 첫째는 마지못해 주머니에서 인감도장을 꺼내 건넸다. 순자는 그걸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남편이 죽기 전에 새로 만들어준 도장. 집도 통장도 전부 이 도장으로 관리해왔다. 앞으로 이 집에 허락 없이 들어오지 마. 엄마, 그게 무슨... 열쇠 놔두고 가. 첫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보았다. 진짜 이러실 거예요? 우리가 엄마 자식인데. 순자는 대답 대신 현관문을 열었다. 첫째는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후회하실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첫째는 나갔다. 문이 닫히고 순자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자 천천히 무릎이 풀렸다. 다리가 떨리고 있었다. 허리도 다시 아파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순자는 울지 않았다. 대신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하나하나 집어들었다.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보험 증서, 아들이 몰래 빼낸 것들. 순자는 그것들을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다. 재산 보호 법률 상담, 자녀 재산 침해, 노인 권리 보호. 71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순자는 법을 찾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갔다. 순자는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글들을 읽어내려갔다. 법률 상담, 재산 보호, 노인 인권.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아들들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 주던 날들. 아프면 밤새 간호하던 밤들. 하지만 이제 그 손들은 자신의 집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순자는 밤새 글들을 읽고 천천히 결심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9시 순자는 무료 법률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상담 받고 싶은데요. 네, 말씀하세요. 순자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아들들이 한 일, 인감도장을 가져간 것, 집을 몰래 매물로 낸 것. 상담사는 조용히 들었다. 어머님, 그건 명백한 재산권 침해입니다. 고발하실 수 있어요. 고발요? 네. 본인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하려 한 건 범죄예요. 특히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가져간 건 더 심각하고요. 순자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자식을 고발한다는 게 어머님,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 재산을 마음대로 할 권리는 없어요.
오히려 어머님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죠. 전화를 끊고 순자는 창밖을 보았다. 저 멀리 아이들이 학교 가는 모습이 보였다. 순자도 한때는 저렇게 아들들의 손을 잡고 걸었었다. 하지만 그때 그 손들은 이제 자신을 밀어내고 있었다. 순자는 천천히 결심했다. 오전 10시 순자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재산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고 싶어요.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합니다. 재산관리인을 따로 지정하시거나 법적 보호 조치를 취하시면 돼요. 그럼 제 아들들은 제 재산에 손댈 수 없나요? 어머님의 서면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순자는 서류에 서명하기 시작했다. 재산 접근 전면 차단, 법적 대리인 지정, 무단 처분 시 형사 고발 동의서. 펜을 들고 있는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 서명을 마쳤을 때 법무사가 말했다. 이제 안전하십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안전. 자식으로부터 안전해졌다는 게 슬픈 일인지 다행인 일인지 알 수 없었다.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다. 첫째였다. 순자는 받지 않았다. 곧 둘째에게서도 전화가 왔지만 역시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엄마 왜 이러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순자는 문자를 읽고 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앞에 둘째가 서 있었다. 둘째는 순자를 보자마자 다가왔다. 엄마 형한테 들었어요. 왜 그러세요? 순자는 대답 대신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들어와. 거실로 들어선 둘째는 어색하게 서 있었다. 순자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앉아. 둘째가 조심스럽게 앉았다. 엄마 형이 좀 성급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진짜 엄마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순자는 둘째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너도 알고 있었니? 뭐요? 형이 집 매물로 낸 거. 인감도장 가져간 거. 둘째는 시선을 피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엄마 그게 너도 찬성했구나. 순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 날카로운 무언가가 있었다. 둘째가 변명하듯 말했다. 엄마 이번에 넘어지신 거 보고 진짜 무서웠어요. 다음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가 요양원 간다고 했니? 그건 아니지만 내 허락도 없이 내 집을 팔려고 한 게 나한테 잘한 거야. 둘째는 입을 다물었다. 순자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것들. 이게 뭔지 알아? 둘째가 서류를 받아들었다. 눈으로 훑어보더니 얼굴이 굳어갔다. 이게 재산 차단 신청이요? 그래. 이제부터 너희는 내 재산에 손댈 수 없어. 엄마 둘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세요? 자식이 부모 재산 몰래 처분하려는 게 잘한 거야. 순자는 일어섰다. 너희 둘 다 마찬가지야. 걱정한다면서 정작 내가 쓰러졌을 때는 아무도 안 왔잖아. 둘째는 할 말을 잃은 듯 고개를 숙였다. 너희한테 평생 아낌없이 줬어. 그런데 지금 너희는 뭐 하는 거니? 내가 살아있는데 내 집을 팔려고 하고. 엄마 우린 정말 이제 그만 나가줄래? 둘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보았다. 엄마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 둘째는 천천히 일어섰다. 후회하실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둘째도 나갔다. 문이 닫히고 이번에도 순자는 혼자 남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첫째였다. 받지 않았다. 다시 울렸다. 둘째였다. 역시 받지 않았다.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엄마, 우리 진짜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엄마 제발요? 우리 다시 얘기 좀 해요. 순자는 문자를 읽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도와준다. 그 말이 이제는 무섭게 느껴졌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71년을 산 얼굴. 주름이 깊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아들들이 자신을 짐으로 보기 시작한 게. 순자는 거실로 돌아와 앨범을 꺼냈다. 오래된 사진들. 아들들이 어렸을 때
남편이 살아있었을 때 한 장의 사진 앞에서 손이 멈췄다. 아들들 초등학교 운동회 날 모두 웃고 있었다. 그때는 진짜 행복했다. 그때는 순자는 앨범을 덮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났다. 씻고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다. 버스를 타고 1시간을 달렸다. 도착한 곳은 노인복지관이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알아보러 왔어요. 상담사는 여러 자료를 꺼내 보여주었다. 독거노인 안전 확인 서비스가 있어요. 매일 안부 확인하고 응급 상황 시 바로 연락 가능하고요. 그리고 노인 공동주택도 있어요. 같은 또래분들끼리 모여 사시면서 서로 돌보시는. 순자는 자료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갔다.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순자는 그 자리에서 신청서를 작성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가족관계란이 있었다. 아들 2명. 순자는 잠시 펜을 멈췄다가 천천히 적어 넣었다. 긴급 연락처란도 있었다. 순자는 아들들의 번호 대신 옆집 이웃의 번호를 적었다. 자신을 발견해준 그 이웃. 복지관을 나오는 순자의 발걸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다. 아니, 정확히는 짐을 내려놓은 느낌이었다. 아들들을 믿어야 한다는 짐. 좋은 엄마여야 한다는 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작은 카페에 들렀다. 커피 한 잔을 시켰다. 혼자 카페에 온 건 처음이었다. 창밖을 보며 커피를 마셨다. 사람들이 지나다녔다.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 순자도 이제 자신의 삶을 살기로 했다. 71년 만에 처음으로.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다. 보낸 사람은 첫째였다. 안에는 건강식품과 편지가 들어 있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우리 없이 어떻게 사세요? 순자는 편지를 읽고 천천히 접었다. 그리고 상자를 들고 현관 밖에 다시 내놨다. 받지 않기로 했다. 건강식품도 미안하다는 말도 걱정한다는 말도.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자신을 흔들 수 없었다. 순자는 문을 닫고 거실로 들어갔다. 테이블 위에 노인복지관에서 받아온 자료가 놓여 있었다. 순자는 그걸 펼쳐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새로운 삶에 대한 계획을. 일주일 후 노인복지관에서 전화가 왔다. 어머님, 공동주택 입주 가능하세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요. 순자는 전화를 끊고 집안을 둘러보았다. 30년을 산 집. 아들들을 키운 집. 하지만 이제는 떠날 때가 된 것 같았다. 순자는 천천히 짐을 싸기 시작했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사진 앨범, 남편의 유품 몇 가지. 그리고 인감도장.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첫째와 둘째가 나란히 서 있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순자는 문을 열어주었다. 거실로 들어온 아들들은 짐 꾸러미를 보고 얼굴이 굳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이사 가려고. 노인 공동주택. 첫째가 다급하게 말했다. 엄마,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자주 올게요. 진짜로.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너희가 올 필요 없어. 난 이제 괜찮아. 엄마, 둘째가 소리쳤다. 우리 진짜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순자는 두 아들을 바라보았다. 너희가 잘못한 게 뭔지 알아? 아들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잘못한 건 집을 팔려고 한 게 아니야. 날 믿지 않은 거야. 71살이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한 거지. 첫째가 말했다. 그게 아니라. 아니, 맞아. 너희는 날 어린애 취급했어.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내 선택권을 빼앗았어. 거실이 조용해졌다. 난 너희 엄마야. 하지만 그 전에 박순자라는 한 사람이야.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 둘째가 울먹이며 말했다. 우리 없이 어떻게 사세요? 순자는 미소 지었다. 쓸쓸하지만 단단한 미소였다. 살 수 있어. 내 힘으로. 순자는 일어섰다. 이제 가봐. 나도 정리할 게 많아. 첫째가 뒤돌아서며 물었다. 엄마, 우리 연락은 할 수 있죠? 일요일 저녁에 전화해. 그 외엔 받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부르지 않으면 찾아오지 마. 아들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월요일 아침 이사 트럭이 왔다. 짐은 많지 않았다. 옆집 이웃이 나와 인사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고마워요. 그때 저 발견해 주셔서. 트럭이 출발했다. 순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노인 공동주택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다. 2층 건물의 10가구. 모두 혼자 사는 노인들이었다. 순자의 방은 1층 끝방. 작지만 깨끗했다. 짐을 풀고 있는데 옆방 할머니가 노크했다. 새로 오셨어요? 전 김옥순이에요. 박순자예요. 저녁에 공동식당에서 같이 먹어요. 저녁 6시 공동식당에 사람들이 모였다. 할머니 5, 할아버지 3분. 새로 오신 분이에요. 박순자 씨,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했다. 순자는 그들 사이에 앉았다.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어색하지 않았다.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자식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았다. 대신 내일 뭐 할지, 다음 주 나들이는 어디 갈지. 순자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엄마로만 살아왔는지를. 밤 9시 순자는 방으로 돌아왔다. 작은 방이었지만 편안했다. 휴대폰을 켰다. 아들들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일요일에 전화드릴게요. 엄마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순자는 답장을 보냈다. 잘 도착했다. 너희도 잘 지내라. 짧은 답장이었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다. 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71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순자는 자유로웠다. 창밖으로 환한 보름달이 보였다. 순자는 눈을 감았다. 순자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옆방에서 할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렸다. 복도에선 누군가 걷는 발소리가 났다. 혼자가 아니었다. 순자는 미소 지으며 잠에 들었다. 71세, 그녀는 처음으로 자기 편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 오늘 이야기는 기다림을 멈추고 자기 편이 되기로 한 한 사람의 선택이었습니다. 71세의 박순자처럼 당신의 삶도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가 달빛이 전하는 인생을 완성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감상 혹은 이 사연을 듣고 떠오른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마음을 담아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